네, 디테일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그 로봇을 위한 공간지능 기술 발표를 맡은 인하대학교 조용근이라고 하고요. 네, 사실, 혹시 지금 원격으로 있는 학생들도 잘 들리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원래 원제는 로봇을 위한 공간지능 기술이었는데, 사실은 약간 키워드가 좀 숨겨진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히든 스테이트가 있었는데, 이제 좀 더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필드 로봇을 위한 강인한 공간지능 기술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실감 미디어 공학과 세미나라고 해서 사실 우리도 제 말과 좀 연관이 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지만 오늘은 약간 여러분들이 로봇 파트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 로봇을 실제 환경에서 운영을 할 때는 어떤 연구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뤄본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접점이나 아니면 교집합을 찾을 수 있으면은 또 재밌는 것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상황들을 좀 같이 겪어보는 또 같이 생각을 해보는 자리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저희 연구실의 결과물들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따가 세미나 진행하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앞서 이제 뭐 잘 소개를 해주셨고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이제 박사를 받았는데 사실 또 박사학위는 또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 받았어요. 요즘 말하는 토목공학과죠, 예전에는. 거기서 이제 로봇 학제랑 이제 듀얼 리뷰에서 학위를 받았었고요. 현재는 이제 인하대학교 전기과학과에서 스페셜 AI 로보틱스 랩, 저희는 줄여 스파로 랩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인 멤버 13명이랑 그리고 이제 사람이 아닌 저희가 로봇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닌 멤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닌 멤버들도 뭐 이런 휠형 로봇도 있고 스타트업들 보니까 약간 그 반려동물들 이렇게 올려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반려동물은 없고 반려로봇은 있습니다. 이런 뭐 몇 대의 로봇 강아지들 이렇게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로봇이 실제 실외 환경이나 산업 현장에 나가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실제 연구실에서 그냥 데이터를 취득해서 또는 공개되어 있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구현했던 알고리즘들이 잘 동작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디플로이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강인성, 로버스트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걸 확장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필드에 대한 연구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워낙 전공들이 다양하실 것 같아서 산업 분야에 대한 내용도 좀 나올 거고 했던 것 중에서는 언더워터 연구도 있어요. 수중 환경 연구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작한 연구는 달 탐사 로봇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도 같이 공유 좀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앞에서 제가 로봇 하면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로봇 하면 뭐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가 공개했던 휴머노이드 형태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있는 사족 보행도 있을 거고, 어떤 학생들은 약간 뭐 현대 로보틱스에서 이런 데 동영하는 산업용 로봇들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드 로봇은 뭐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참여한 학회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로봇 쪽에서 아이크라라고 하는 메이저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항상 열린 워크샵 중에 하나가 이런 필드 로봇 워크샵이에요. 여기 워크샵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필드 로봇은 뭐냐면, 결국은 complex and unstructured environment, 즉 복잡하고 우리가 사람이 좀 뭐라고 할까 구조화되지 않은 또는 그게 섞여 있는 동적인 환경 이런 환경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큰 딱 정확한 여기까지 필드 로봇이고 여기는 아니다라는 명확한 뭐 경계가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도심 환경에서도 막 물류 환경이나 이렇게 동적인 객체들이 많고 사람들이 산재해 있고 막 지면도 막 울퉁불퉁하고 이런 환경이면 사실 다 필드 로봇의 적용 분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농업도 들어가고 forest construction site underwater and dynamic and unpredictable area. 즉 사실 우리가 이제 마치 그 공장도 여러분들 그 반도체 공장 같은 팹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클린하고 딱 갖춰진 규격대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 제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제조 시설들이 막 계속 위치가 바뀐다거나 하는 어떤 형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것들을 그 산업계에서는 브라운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브라운필드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뭐 이런 필드 환경에서 자율주행 로봇은 어떤 거냐?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 센싱을 해야 되고 모빌리티 이동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런 정보를 이용한 인텔리전스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필드 환경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그 어드밴스드한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일례로 우리가 카메라 들고 밖에 나가서 사진 찍었을 때 오늘은 뭐 다행히도 좀 구름 껴서 잘 나올 텐데 뭐 여건이 굉장히 심하다거나 이런 것들 하면 이런 이슈들도 있을 거고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올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주변 환경을 잘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항상 로봇이 다니는 환경이 이렇게 깔끔한 바닥이 아닐 거기 때문에 이런 자세 제한 이런 것도 잘해주는 로봇 컨트롤도 이제 필요하겠죠. 저희 연구실에서는 사실 이렇게 이런 두 테마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 말씀드릴 어떤 스페이셜 인텔리전스도 사실 여기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공간 지능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 공간 지능의 원천은 사실은 슬램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 슬램이라는 키워드를 처음 들어본 학생이 여기 있을까요? 없겠죠. 사실 이제 제가 박사과정 할 때는 되게 매직 키워드였어요. 그러니까 필드에서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 했으면 약간 희소가치가 높은 기술로서 이게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이제 흔히 알려진 키워드라서 아마 제가 뭐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뭐 컴퓨터 위주 이런 수업 들으면 이거 관련해서 기본의 것들도 다룰 거 안 들었습니다. 아, 제가 잘 몰라서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서 우리가 비전 수업에서 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내용도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결국 simultaneous localization mapping이라고 하는 걸 그냥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동시적으로 위치 인식하고 매핑을 한다겠죠. 사실 우리가 맵이 있는 상태에서 로봇의 위치를 찾는다거나 위치가 주어졌을 때 맵을 구축하는 기술을 우리가 뭐 그냥 단순한 로컬라이제이션 기술이다, 매핑 기술이다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로컬라이제이션은 주어진 맵 상에서 로봇의 위치나 로봇의 자세를 찾는 거고 매핑은 우리가 이제 로봇의 위치 정보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주변의 지도를 구축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정보가 정말 정확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의미를 추출하는 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로봇이 되게 고가예요. 막 여러분들 이제 항공 분야에 가면 한 1억짜리 GPS가 있어요. 1억, 한 2억 정도 하는 GPS INS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하면은 포지션이 정말 정확하게 나와요. 그럼 그 정보 가지고 라이다 같은데 지도만 그냥 갖다 뿌리면 지도가 금방 만들어지겠죠. 왜냐하면 포지션이 아주 정확하니까. 물론 근데 우리가 필드에서 그런 걸 로봇에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동시에 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램은 simultaneous가 용어가 붙는 거고 근데 우리가 뭐 어떤 환경에서 라이다가 잘 될 거고 어떤 환경에서는 비전이 잘 될 거고 어떤 환경에서는 라이다를 한 대만 쓰면 안 되고 두 대를 써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는 라이다가 틀어지니까 IM 정보를 좀 보정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잘 동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슬램 엔지니어들은 다양한 센서들을 잘 믹스처해서 하나의 또 좋은 정보들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혹여나 아마 여기 이제 뭐 AR이나 VR에 관심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AR, VR에서 많이 들어가는 기술 중 하나가 매핑 로컬라이제이션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뭐 AR 코 같은 걸 썼을 때도 우리가 비주얼 앵커를 이용해서 뭐 주변 일시적으로 매핑을 하고 거기서 로컬라이즈 하는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죠. 이제 아마 이제 그런 키워드를 찾아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오도메트리라는 단어도 보게 될 거고 그다음 슬램이라는 키워드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도메트리를 사실은 결국은 주변의 지도도 로컬하게 지도도 구축하면서 위치 정보를 찾는 거예요. 자세 정보를 찾는 거예요. 근데 슬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가 다른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오도메트리는 결국 우리가 시퀀셜한 모션 정보, 시퀀셜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연속적인 모션을 찾는 거에 대한 오도메트리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이 룸을 한 바퀴 돌아서 오는 이런 개념이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 로봇을 쓴다면 바퀴 회전수를 우리가 체크할 수도 있는 거고 카메라가 있으면 여러분들 비전 수업에서 배운 뭐 비주얼 피처 익스트랙션에서 매칭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렌삭해가지고 우리가 PMP 뽑아서 모션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우리가 쓰는 건 뭐냐면 여기에 룹 클로저가 들어가는 거예요. 룹 클로저가 뭐냐? 자 우리가 결국 이제 지도를 위치를 만들고 고정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진짜 오도메트리라고 하는 건 사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연속적으로 이동 정보만 가지고 누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도메트리예요. 이걸 비전으로 하면 비전 오도메트리, 라이다로 하면 라이다 오도메트리, 휠로 하면 휠 오도메트리가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우리 그래서 루프 클로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로봇이 눈을 뜬 거죠. 그래서 비전 센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하나의 QR코드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로봇이 처음에 여기서 QR코드를 한번 보고요.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이 QR코드를 다시 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 누적했을 때는 로봇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관측을 했더니 QR코드 여기는 QR코드를 봤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 QR코드랑 1m 정도 거리에 있어. 그런데 단순 누적했더니 5m 정도 있었네. 그럼 내가 4m만큼 에러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4m 에러가 보정이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전 경로까지 보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우리는 전역 위치 수정, 전역 경로 보정이라고 말을 하고 이거를 루프 클로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프 클로저가 들어가야 우리는 슬램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저희 학생들도 처음에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라이다 같은 슬램에서 라이다를 이용해서 쭉 저희가 돌리면 지도가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논문은 지도가 예쁘게 나오는데 슬램이라는 키워드를 안 붙입니다. 근데 다들 슬램을 알고 있어요. 산업계로 나가보면 이제 근데 거기는 안 붙인 이유가 루프 클로저가 없거든요. 라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센서니까 로컬하게 붙여도 꽤 예쁘게 나오는데 사실은 얘가 쭉 돌면 드리프트가 있어요. 근데 그 보정이 안 되는 거죠. 뭐가 없어서? 루프 클로저가 없어서.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즘은 근데 이제 스램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넘어서 이 분야에서 스페이셜 AI라는 키워드를 되게 많이 씁니다. 뭐 스페이셜 AI, 스페이셜 인텔리전스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제가 이제 약간 뭐 고등학생이나 일반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는 보통 제가 이 분야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사람이 특정 공간을 가서 다니고 뭐 공간과 어떤 객체와 인터랙션 하면서 다니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공간 지각 능력이죠. 근데 로봇을 이용 공간 지각 능력을 만든다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즉, 내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환경 구성을 이해하고, 내 자세를 이해하고,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내가 이 공간과 또는 객체와 인터랙션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걸 하기 위한 모든 기술들을 다 총집합해서 우리가 스페이셜 AI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CCB나 ICCB 같은 데 참여를 해보시면, CVPR 같은 데 가시면, 이런 슬랩, 예전에는 뭐 슬랩, 아니면 플레이스 레코그니션 워크샵 이렇게 했다가, 2023년도, 2020년, 뭐 2, 3년 후부터 이제 스페셜 워크샵이라고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스페셜 AI에서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또 있겠지만, 이제 슬랭과 더 밀접한 파트는 여기 스페이셜 리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로컬라이징 매핑 이 부분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슬램이라고 하는 거랑 사실 아직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슬램에서부터 어드밴스드에서 나온 텀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인텔리전스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키워드 우리가 이제 그 스페셜 워크숍에서 타겟팅하는 페이퍼들 보면은 뭐 우리가 원래 슬램에서 알고 있는 키워드들과 되게 많이 들어가게 이제 인클루딩 되어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슬램 시스템, 또는 스페셜 시스템을 만약에 연구를 한다면, 이제 구성을 한다면, 보통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구조화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센서 인포메이션, 센서 데이터 인풋이 들어가고, 프론트엔드가 들어가고,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리고 솔루션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물론 이제 여기 피드백도 이렇게 이터레이티브가 루프가 되어 있긴 하지만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프론트엔드는 무슨 의미냐? 자, 프론트엔드는 결국은 우리가 뭐 feature extraction, association 뭐 이런 부분들 말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럼 correspondence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전 수업에서 뭐 shift feature 같은 거 배우면 shift feature 뽑아서 description하고 매칭하잖아요. 결국은 그 정보는 프레임과 프레임, 연속적인 프레임 간의 로컬한 유사성을 찾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비전 연구 중에서 플레이스 레코그니션, 그러니까 위치 인식 같은 연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지 한 장을 딱 주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똑같은 장소에 찍은 이미지가 뭐가 나오냐? 그런 거는 PR 연구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 correspondence, 내 인포메이션, 내 정보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유사한 정보가 어딨냐를 보는 게 이 PR 연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론트엔더스는 결국은 내가 이 센서 데이터들 간에 어떻게 연관성을 찾을 수 있냐를
프론트엔드에서 지정을 하는 거고 이제 백엔드에서는 그 정보들을 최적화해서 보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그 일반적으로 피처 매칭에서 쓰는 뭐 리프레션 에러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인텐시티 에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ICB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우리 여러 가지 코스트 펑션을 적용한 최적화를 하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런 클린한 데이터랑 클린한 트랙토리, 맵 이런 정보들을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프론트엔드에서는 커레스폰던스를 어떻게 잘 찾을 거냐, 백엔드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이걸 최적화를 잘 할까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사실 원래 공유된 자료는 없었고 제가 급하게 넣긴 했는데 아마 이제 혹여나 여기서 이제 슬램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면은 이제 슬램이라고 붙어 있으면서 있는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슬램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논문 연구는 뭐 무슨 베이스 슬램이라고 되어 있어. 비전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특히 비전 슬램을 좀 구분해 보면 뭐 피처 베이스 슬램이라고 나온 논문도 있고 다이렉트라고 있고 뭐 스파스 슬램, 뭐 댄스 슬램 이렇게 다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그래서 뭐 피처 기반은 말 그대로 센서 데이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센서 데이터에서 일부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시프트 피처, 서브 피처 아니면 딥 러닝, 런 피처 이런 것들을 쓰는 거고 다이렉트 슬램은 그 센서 정보에서 어떤 특징 정보를 뽑아 쓰는 게 아니라 그 센서 정보에 그대로 비교하는 것들을 다이렉트 슬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비전을 본다면 네. 비주얼 데이터를 이야기한다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에서 피처를 뽑아서 피처의 위치를 비교하면 그건 피처 베이스 슬램이고 그냥 특정 위치의 픽셀 값을 인텐시티 밸류를 그대로 비교를 하게 되면 걔는 다이렉트 슬램이 들어가요. 스파르스 슬램은 아까 말한 피처 같은 게 스파르스 슬램에 들어가겠죠. 왜냐면 일부만 사용을 하니까. 댄스 슬램은 우리가 RGBD 센서 같은 게 있을 때 뎁스 맵이 주어지는 그 뎁스 맵 전체를 다 쓴다. 댄스를 본다. 그래서 우리 댄스 슬램을 표현 아주 뭐 직관적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한 오도메트리, 루프 클로저가 있냐 없냐 이런 키워드들 가지고 뭐 오도메트리 연구들은 저렇게 필, 뭐 비주얼, 라이트 오도메트리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질문이 네. 있어요. 10페이지에서요. 네네. 스파르스 슬램이 되는 상황들을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스파르스 슬램들은 우리가 여타 이제 비주얼 슬램은 사실 대부분 스파르스 슬램은 굉장히 많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 스파르스 슬램이 뭐냐면 우리가 센서 데이터들의 그러니까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미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패턴 매칭 같은 거 하는 느낌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지 전체를 우리가 딱 디퍼런스를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시프트 매칭하는 것처럼 네. 이미지에서 특정 피처들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맵을 만들면 결국 그 피처 매칭에서 랜삭 가지고 PNP 같은 거 하게 되면 여기 있으면 오히려 밝아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시야성.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맵을 만들게 되면 맵도 그 피처 포인트로 맵을 만들어지면 맵이 되게 스파르스해지거든요. 아, 그럴 때 때문에 지금 여기 맞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 저희가 슬램 연구를 찾을 때 이 연구는 뭐 슬램인데 스파르스 슬램이고 댄스 뭔 슬램이고 피처 슬램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제목을 보면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연구는 어떤 기법을 적용했구나라고 보통 파악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용어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거는 앞서 오토매틱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슬램 키워드를 또 예를 들어 센서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주얼 슬램이나 뭐 비주얼 이너셜 슬램, 라이더 슬램 뿐만 아니라 뭐 소나를 쓰거나 아니면 레이더를 쓰거나 하는 굉장히 많은 슬램 기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린 거 가지고 이 영상을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슬램이 이건 무슨 슬램이다 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보면 피처랑 다이렉트 슬램 중 어떤 것 같아요? 본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가 피처랑 같습니다. 그렇죠. 피처 같죠. 네. 이건 이제 오르프 피처를 활용 오르프 슬램이라는 연구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파르스 슬램 댄스랑 비교하면 얘는 스파르스겠죠. 그리고 오도메트리랑 슬램이랑 비교했을 때는 루트워징 됐으니까 슬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비주얼 됐으니까 비주얼 슬램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비주얼 피처 베이스 스파르스 슬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는 워낙 이제 기법들이 다양해져서 이거를 이렇게 논문에 그걸 다 적어주진 않지만
우리가 얘를 영상을 봤을 때, 아, 그러면 얘가 어떤 기법들을 써서 적용했구나, 어떤 알고리즘들이 나오겠구나를 미리 알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슬램 기술들을 실제 필드에서 보면 사실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학생 때도 이제 지도 교수님이 랩스 막 만들고 지도 교수님이 이제 나가서 해봐 하면 이제 롱 끌고 나가요. 나가서 돌리면 안 됩니다. 100%안 돼요. 99%가 아니고 100%안 돼요. 근데 그런 이유가 예를 들어 이런 동적인 물질도 있고 날씨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특히 비전을 쓰면 조명이 되게 민감해요. 특히 여러분들 그 카메라에 보면은 자동 초점 또는 그 자동 노출이 돼 있잖아요. 노출이 계속 바뀐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보긴 좋은데 로봇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찍었던 거랑 그 다음 찍었던 이미지 간의 연관성이 노출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내 정보나 추정에는 오히려 더 역으로 방해가 되는 역할이 될 수도 있겠죠. 되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공적 객체가 나오는 문제점들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가비시 아웃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한 다양한 많은 로버스트한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러닝할 때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래서 얼마나 좋은 데이터들을 만들어줄 수 있냐, 또는 좋은 입력을 줄 수가 있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제가 뭐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건 제가 이제 교수님, 네. 죄송한데 이쪽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 아, 마이크가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아, 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이크를 쓰셔야 돼요. 예. 아, 네네. 그럼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를 좀 모니터 10분 활용해서 네. 지금 여기 화면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얘가 지금 그 대전 국립과학관에서 데이터를 찍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게 지금 라이다 지도를 만드는 예시인 거고 여기 좀 재밌는 걸 제가 공유를 보여드리면 사실 이때 저희가 그 날짜 잘못 잡아서 초등학교 견학 날짜 실험을 나갔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이제. 지금처럼 이제 로봇이 조금 많이 보이는 시기가 아니었어서 갔더니 막 로봇이다 그래서 막 이제 막 뛰어오고 막 가리고 막 발로 차고 막 뭐 이제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보내고 나서 실험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열화상 카메라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하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여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도 사람들이 보입니다. 보이나요? 잘 안 보이나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앞에 사람이 없어요. 저기 보면 저기가 글로스한 패널이에요. 그러니까 아크릴 판 같은 거예요. 마치 이제 열화상 카메라도 어차피 여러분들 적외선 레이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마치 앞에 이제 깔끔한 아크릴판이 있거나 앞에 거울이 있으면 그 모든 메저먼트들은 다 반사된 것들이 나오겠죠. 이 뇌는 저걸 가지고 주행을 해야 되는데 저거가 있으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뭐 비전은 오케이. 뭐 그래도 얘가 뭐 반사되니까 좀 작게 나오고 뭐 거리가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또 재밌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 엄청나게 큰 LED 전광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오른쪽에 보면 또 동그랗게 나온 것도 보일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벽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벽을 뚫고 동그란 게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벽 있는 벽 뒤에 있는 벽을 또 찍을 수가 없잖아요. 저게 저렇게 나온 이유는 이 LED는 이쪽에 이 반대면 이 면도 아크릴판이 그러니까 유리 같은 거 유리 아니 그 거울 같은 거울. 그러니까 나이가라는 센서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우리가 결국 레이저 포인트 써서 이렇게 거리 찍고 받는 거니까 여기 거울이 있으면 저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위치를 찍고 반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 벽을 뚫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는 벽이, 사실 이쪽에 벽이 나와야 되는데, 벽이 없는 거죠. 뚫린 어떤 그냥 큰 원이 나오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나이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문제들이 생각보다 크게 보입니다. 이런 게 되게 흔하잖아요. 뭐 여기도 그렇고, 병원 같은 데 가면 막, 병원 같은 데도 뭐, 복도에 그, 이쪽이 다 거울 유리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사실은 제가 이제 약간 슬랭 기술 이런 것들 맨날 레토르트 파우치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요즘 오픈 소스가 되게 많잖아요. 오픈 소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있는 공개되어 있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오픈소스 돌려서 샘플 결과를 얻기는 되게 편해요. 되게 연구하기 좋죠. 그런데 우리가 그 레토르트 파우치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팔 수는 없잖아요. 결국 이거를 내가 음식을 만들어 팔려면 뭐 재료를 가공하든가 원재료부터 새로 만들든가 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드로 나가게 되면 사실은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 이런 것들을 공유해 드렸던 거고 이런 것들을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연구들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사실 문제제기를 좀 길게 했던 거는 이제 저희 원래 이제 저희 쪽 연구를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걸 좀 말씀드렸던 거고 사실 이제 연구실에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마주하는 문제점들을 극복을 하고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익스트림 환경도 있고요, 뭐 어떤 컴플렉스 얼반 환경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하면서 봤던 몇 가지 문제들을 좀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리하기 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실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연구했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컴플렉스 아웃도어 인바이러먼트를 좀 타겟팅해서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가 랩 단위에서 좀 갖춰진 형태에서는 데이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아주 복잡한 도심 환경의 데이터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박사과정 때 이제 같이 했던 연구 중 하나고 네이버 랩스랑 같이 했었어요. 아마 이제 네이버 랩스에서 뭐 데이터셋 페이퍼로는 이제 제일 처음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이버 랩스의 그 R1 모델이라고 매핑 차가 있습니다. 매핑 차에 전신되는 버전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목표했던 거는 이 당시에는 이제 네이버 지도를 약간 구글 맵처럼 완전 3차원 지도처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자 적용을 했던 거고 사실 이제 뭐 요번에 요번에 말씀드리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할 때도 사실은 이게 약간 테슬라의 관점과 웨이모의 관점이 좀 달라요. 테슬라 같은 곳은 이제 차를 파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자동차가 최대한 똑똑해지기를 바라는 거고, 물론 웨이모도 딱 똑똑해야겠지만 사실은 이제 네이버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지도를 파는 회사잖아요. 결국은 차가 잘 쓸 수 있는 어떤 유니파이드 된 지도의 포맷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약간 더 지도를 잘 구축하고 이 지도를 잘 쓸 수 있도록 에이전트를 다시 설계하자. 이런 관점들, 이런 것들도 좀 다릅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잘 만들었어요. 막 센서 엄청나게 달고 진짜 한 2년 정도 붙들어가지고 자동차 다 개조하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뭐 결과도 잘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사이트 되게 많이 좋았는데 검색하면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지도를 좀 만들다 보니까 포지션을 잘 트래킹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동적 객체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지도상에.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있으면 되는 건데 이게 위치인식 정보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지도를 만들 때 나중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때 활용하기 어렵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욜로 같은 거 써 예전에는 뭐 이 비전에서 뽑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거기서 모션이 나온 게 아니니까 깔끔하게 지워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런 고스트 포인트가 되게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그냥 컴플렉스 인바이러먼트인데 이 다이나믹 인바이러먼트 어떻게 좀 해결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사실 이제 처음에 했던 거는 뭐 이거를 단박에 해결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학습 기반으로 좀 임플리시트하게 좀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라이드 오도메트리를 러닝을 한 것 중에 언스파이드를 했던 건 첫 번째 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아주 네트워크는 아주 심플한데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라이더에서 쓰고 있는 ICP라고 하는 메소드를 코스트 펑션 설계했던 부분이랑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언스파이드 학습이 가능하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포인트 언설티티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를 넣어서 여러가지 언설티티를 이제 로스에 적용시키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모션의 액큐러시를 떨어뜨리는 포인트들의 높은 언설턴티가 나오게 돼요. 보통 이제 그게 이제 포인트가 뎁스 정보가 끊어지는 경우들이나 아니면은 동적인 객체들, 그러니까 ICP 커레스폰던스가 없게 나오는 부분들이 그런 게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동적인 객체들이 실제로 모션 정보에 에러를 주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냥 임플리시트하게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행했던 거는 사실 우리가 그냥 러닝으로 한 것보다는 실제로 차를 좀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그 우리가 그냥 알고리즘ik하게 한번 풀어보자라고 적용을 했었어요. 즉 라이다 가지고 오도메 위치 정보를 수정할 때 라이다는 거리 정보가 되게 정확합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SOS랩 이용 이사님도 세미나 하셨던 걸 알고 있는데 라이다 소개해 주실 때 보면은 뭐 포인트가 진짜 정확하죠. 거리 정보가 뭐 밀리미터 레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 정보가 아주 정확하니까 라이다 가지고 5에서 10m 정도 위치 추정은 정말 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누적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5에서 10m는 되게 정확하니까 이 5에서 10m 정도만 딱 쌓아서 사용하자. 여기서 상대적인 위치 추정을 하고 이걸 가지고 배경 모델을 만들고 이런 백그라운드 모델을 네, 이런 백그라운드 모델을 만들고 이 백그라운드에 위반되는 포인트들을 찾으면 우리가 다이나믹한 포인트들의 캔디데이트를 1차적으로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진행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위치 추정을 하게 되는 과정을 가지고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위치 추정을 하면서 동시에 동적인 객체들을 추출하는 과정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빨간색이 이제 동적인 것 같아요.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더 집중하고자 했던 부분은 사실 이 동적인 객체들은 결국은 자기 위치 추정뿐만 아니라 지도와 지도의 정합에서도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지도 정합을 좀 보자고 했더니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라이다 데이터를 좀 보시게 되면 라이다는 제도사마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마치 여러분들 사진 찍었을 때 아이폰에서 찍은 카메라 사진이랑 갤럭시에 찍은 사진이 좀 다르죠. 라이다는 더 다르. 무슨 말이냐? 라이다에 따라서 라이다 이렇게 점점점 데이터를 찍어 오는 거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센서 설계했냐에 따라서 3차원 점 데이터를 줌에도 불구하고 점의 형태가 다릅니다. 어스타라 라이다, 에비아라 라이다, 뭐 일복스 아비아라 라이다도 있고 그 앞에서 했던 그 설명해 주셨던 SOS 랩 라이다도 MLX 라이다도 이 스캔 패턴이 달라요. 스캔 패턴이 다르다는 말은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카메라 찍은 두 이미지를 주고 그 이미지에서 연관성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데이터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사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 공간 진행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맵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맵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오픈 소스 라이다 슬램 메소드가 나오면서 단순 맵은 잘 만들어져요. 상대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로봇을 A번 로봇에서는 다른 라이다를 쓰고 B 로봇에서 또 다른 라이다를 쓰고 또 어떤 상태에서는 로봇이 못 가니까 사람이 이렇게 들고 지도를 만들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구축하게 되면 각자의 지도들이 모두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도를 못 써요. 그래서 최근에 있는 대부분의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맵으로 한다는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 자기가 지도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자기가 주행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준화가 잘 안 돼 있어서 지도 융합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이 지도 융합이 잘 안 되는데 아까 말한 스캔 패턴이 다르니까 지도 융합이 어려운데 거기다가 동적인 것도 있으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거는 오케이 그러면 라이다를 가지고 동적인 객체를 제거하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의 지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습니다. 즉 N대의 라이다가 N대의 로봇에 있을 때 이 지도를 하나로 만드는 유니파이드 하나의 지도가 나오는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스캔 데이터 여기서는 이제 이 라이다 오도메트리의 어그노스틱한 즉 라이다 오도메트리 방법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페스트 리오라는 것도 있고 리오셈이라는 것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거든 간에 그러니까 라이더 오토매틱 스캔이랑 포즈만 있으면 얘를 가지고 데이터 전처리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하나의 지도를 만드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 과정은 이제 첫 번째로는 우선 다이나믹 오브젝트를 제거해야 되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의 대부분의 동적 객체들은 지면 위에 있겠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도시 뭐 지금 드론이 날아다니는 세상 아니니까. 이제 지면 위에서 완전히 지면인 영역들, 그러니까 지면 위에 아무것도 없는 영역들. 지면에 그 무엇이 있는 무언가가 있는 영역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내고요. 그리고 우리가 로컬하게 위치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 지면상에 위에 동적인 그러니까 지면상에 무엇가 있었다가 없어지거나 없었다가 생겼으면 그냥 동적인 거겠죠. 그 정보를 시간으로 트래킹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여기에 포인트가 없었는데 지금 포인트가 생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하나씩 되는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복셔널라이제이션을 해서 포인트를 걸러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포인트들을 다른 포인트로 올라올 수가 있게 돼요. 이걸 가지고 위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디스크립션을 하게 되면 동적인 객체가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되고 이걸 가지고 저희는 최종적으로 지도를 합쳐서 하나의 지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형태로 연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을 이제 로봇에서 포즈 그래프라고 표현을 하고요. 각각 포즈 그래프를 합치기 위해서 이 앵커들을 만들어 주게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넘어가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앞에서 제가 슬램에서 중요한 게 프론트엔드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커레스폰던스, 연관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여기서의 중요한 문제들은 내가 서로 다른 인포메이션들이 있을 때 커레스폰던스를 무엇으로 잘 정의할 수 있냐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커레스폰던스는 여기서 보이는 각각의 삼각형 디스크립 여기서 어떤 거냐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스탠다드 트라이앵글 디스크립터라고 그래서 이 각각의 이걸 전부 복셀라이트 하고요. 복셀라이트 하고 나서 여기서 면을 다 뽑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노멀 벡터들이 나오게 되면 노멀 벡터들 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삼각형을 만들면 이 노멀 벡터들 간의 연관성을 가진 이 삼각형 하나의 디스크립터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 공간은 위로 하나, 이 방향으로 하나, 이 방향으로 하나 노멀 벡터가 있어라는 디스크립터를 만들어주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고 이런 디스크립터들이 이제 이 삼각형 하나가 하는 디스크립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 정보를 다른 지도에서 찾을 수 있냐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지도에서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의 코레스폰던스를 잘 주는 게 문제인 거고 근데 이 코레스폰던스를 주자니 동적인 객체들이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얘들이 다 외란 요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garbage in이 되는 거죠.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동적인 객체를 제거하는 거 플러스 지도 정확을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사실 저희가 논문은 다 공개되어 있어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Q&A에서 제가 조금 더 질문 받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저희가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 진행했고요. 잘 된다라고 하는 거고 동영상을 그냥 보여드리면 이제 각자 로봇이 자기가 처음이라 그러니까 서로 정보가 없으니까 다 자기가 처음이라 생각을 하겠죠. 다 이니셜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0,0에서. 다 출발해서 이제 각자 갑니다. 각자 가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자기 스스로 위치 추정을 해요. 로컬하게 슬램을 하는 거죠. 보면 약간 이 패턴들이 좀 다릅니다. 어떤 건 약간 쐐기형이고 어떤 거는 약간 원형이고 이렇게 좀 다르게 되죠. 센서가 달라서 그런 거고. 몇 개가 지금 같이 되는 거예요? 5개거든요. 5개. 각자는 다 다른 센서들을 달고 있어요. 근데 각자 다 조획을 끝내고 되면 여기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보면 이렇게 노란색 선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노란색 선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커레스ponden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게 같은 위치였어라고 하는 정보를 찾은 겁니다. 플래시 레코니션을 한 거예요. 같은 위치였으니까 이제 붙여야겠죠. 인관상 찾고 붙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실제로는 다 다른 곳에서 주행을 해서 정보를 매칭하게 되면 하나의 우리가 맵이 만들어지는 거죠. 5개가 다 이동형인가요? 아니면은 고정형인가요? 모두 이동형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형태고 뭐 이런 메달 로봇도 있고 사격병도 있고 사람이 들고 다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도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뭐 1호봇으로 이런 지도를 만들고 1호봇 이렇게 만들었었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대규모 공간에 대해서 어떤 뭐 예를 들어 VR, AR 어플리케이션 하고 싶을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최근에 뭐 거셔 스플라이싱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로봇이 쓰기에 어떤 매트릭으로 정확한 지도를 만들 때 사실 이런 라이더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라이더 지도를 만들 때 우리가 뭐 사람 로봇이 계단을 다니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서 데이터를 한번 취득해서 오고 여기는 로봇이 가서 취득해서 오고 여기는 자동차가 가서 취득해 오고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선생님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여러 개의 로봇이 처음부터 가는 위치를 좀 다르게 설정해 주는 것이 처음부터요? 아니면 처음에는 그런 제약사항 없이 그냥 알아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처음에 이게 여기서 이니셜로 보였던 거는 로봇이 처음에 자기가 어디서 출발한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GPS가 있으면 물론 주면 되긴 하는데 그냥 다 자기가 내가 이니셜이야, 내가 0,0이야 시작으로 간 거죠. 네. 근데 어떤 로봇은 뭐 예를 들어 여기 뭐 국정원에서 했던 거, 어떤 로봇은 저기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했던 거고 이게 다 다른 거죠. 돌아가는 그 패스, 그러니까 그 커버하는 것도 어딘지 그런 거 없이 그냥 5개를 던져놓고 알아서 탐색을 하는 거. 아, 그 알아서 탐지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행은 사람이 하죠. 아, 주행 사람. 아, 그러니까 여기에 네. 자동 주행이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그걸 액티브 슬레임이라고 해요. 네네. 여기서는 이제 주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매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그 주행하는 거는 익스플로레이션 알고리즘 따로 있게 돼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여기 제가 발표 자리에 넣지 않았는데 걔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좀 사람이 조정하더라도 로봇끼리 겹치는 구간들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어떤 게 더 신뢰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영역이 만약에 2개 이상의 로봇이 돌아다녔는데 그거를 복원할 때는 뭔가 상충되거나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나요? 아니면 사실 뭐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도를 만들거나 로봇의 포즈를 유추할 때 지금은 디터미니스틱하게 한 밸류로 나오는데 사실은 모두 다 언서튼티, 그러니까 다 가우시안 형태로 모델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도를 만들 때 로봇의 포즈도 그렇고 맵도 그렇고 다 언서튼티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정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보정했냐 그러면 결국 그 위치에서의 로봇의 스테이트의 언서튼티가 아주 낮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구조적으로 얘가 벽이다. 이런 정보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 벽이나 이런 것들을 노멀 벡터나 이런 정보들의 위배성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 걸 가지고 어세스먼트를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앞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냥 몇 가지 흥미를 위해서 말씀을 좀 몇 개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센서 중에는 라이다도 많이 사용하지만 레이더라는 센서도 있습니다. 아마 레이더 센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자동차는 사실 대부분 레이더를 달고 나오죠. 에이다스를 할 때.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아마 여러분들 그 배 보면 배 위에 뺑뺑 돌면서 레이더 센서들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런 레이더 센서 차량용으로 나온 게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레이더 센서 좋은 점은 이 환경에 되게 강건해요. 레이더는 사실 투과가 되니까 뭐 플라스틱 파이널이 있더라도 레이더 빔은 투과돼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뭐 아니면은 뭐 해가 이제 있다고 하더라도 다 동일한 형태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다만 이제 레이더는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되게 좀 지저분하고 예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뭐 잘 처리하기 위한 알고리즘들이 필요하게 되고 사실 이제 뭐 요거는 그냥 간단히 그냥 소개만 드리면 레이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노이지하게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저희가 좀 체크를 했던 부분은 의미 있는 부분을 찾는 게 아니고 비어있는 영역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 10개의 피처가 있을 때 2개가 노이즈하면 10분의 2가 노이즈 포인트를 잡게 되는데 우리가 비어있는 영역에 대해서 디스크리션 하게 되면 사실 비어있는 영역이 훨씬 더 크게 되죠. 레이더는 이게 한 1km씩 보거든요. 메저먼트.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빈 스페이스가 되게 많아요. 결국 우리가 비어있는 정보,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에 비어있냐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중간에 한 2개나 3개 정도 노이즈가 들어가게 되더라도 어차피 비어있는 정보가 한 100개 정도 되니까 노이즈에 훨씬 더 로버스트한 형태로 디스트럭션이 가능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모델링을 했었고
실제로는 뭐 데이터가 들어오면 왼쪽 데이터가 요 밑에 하나의 벡터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플레이스 레코니션, 즉 A번 지도랑 B번 지도가 있을 때 같은 위치를 잘 찾아줄 수 있냐를 체크를 해보면 뭐 연두색이 많이 나오면 제일 잘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특정 위치를 하나의 이름표를 붙여서 표현하게 되면 그 이름표가 너무 무겁게 되면 그러니까 이름표가 엄청 길어요. 그러면 되게 유니크니스가 높아지겠지만 사실은 매칭할 때 코스트가 되게 높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코스트를 아주 낮춰서 아주 작은 형태로 디스크리션을 해서 저희가 정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레이더 기반 슬램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위치 정보를 보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위치 정보하면 레이더 기반에서도 다음과 같이 루프 클러징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매칭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루프 클러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몇 가지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위치를 잘 보정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에 대한 커레스폰던스를 만들어줄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고 최근에 했던 어떤 연구들을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혹시 뉴빌리티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모르겠는데 거기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거기랑 하는 연구 중 하나는 배송 로봇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위치인식 기술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근데 앞서 보여드렸던 센서들랑 다르게 사실 여기는 센서가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라이다를 안 쓰기 때문에 무조건 비전으로 하는 거예요. 비전으로 할 때 여기서도 이제 보통 지면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비전을 써서 우리가 지면 정보를 복원하는 거를 IPM이라고 하죠. Virtual View Mapping이나 뭐 Inverse Perspective Mapping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IPM을 적용하게 되면 로봇의 자세가 틀어지면 이 IPM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션을 잘 보정해서 이게 다음과 일관된 딱 탑다운 뷰가 나오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고요. 왜냐면 이 정보가 주행을 할 거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음,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생각보다 규칙이 쉬워요. 차선 그리고 도로 뭐 속도 표시 딱 정해진 규칙이 명확하게 있는데 인도를 다니거나 아파트를 가거나 캠퍼스를 가면은 지면 표식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냥 뭐 성균관대 마크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뭐 도로 표식도 그 뭐냐 보도 블록으로 막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는 의미 있구나를 아는데 로봇이 그냥 알고 있는 그냥 시메트릭 세그멘테이션 모듈이나 이런 걸 적용하면 심지어 그라운디드 셈 같은 걸 적용해도 인식이 안 돼요. 구분을 못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로봇이 이걸 보면 되게 좋은 걸 아니까 얘를 위치식 정보로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커스텀 마킹들을 어떻게 좀 고려를 해볼까라고 정리를 했었고요. 알고리즘은 넘어가고 이런 모션 정보를 유추해서 보정하는 IPM을 적용하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 보도 블록의 인도가 되게 틀어져 있을 때 이런 틀어진 경우에서도 좀 균일한 형태로 우리가 IPM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다는 거고 할 수 있다는 건 기본 기술이고 사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아이디어에서 저희가 적용했던 거는 여러분들 그 셀리언트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연구 알고 계실 거예요. 즉 우리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포워드, 백그라운드 오브젝트 분리해내는 그런 연구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어떤 지면 마킹에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면을 딱 찍었을 때 특정 지면에서 의미 있는 객체들 결국 이제 그냥 일반 보도 블록들이랑 다음과 같이 특수 마커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셀리언시에 대한 정보가 다를 거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모델링을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셀 디텍터를 적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셀리언트하게 보이는 것들만 나오게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위치 인식에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걸 이용을 해서 이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디스크립터를 만들어주는 연구가 더 필요하게 돼요. 즉 이제 각각의 위치에 대한 이름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표를 만들어주게 되면 특정 공간에 대해서 위치를 뽑아줄 수 있는 거고 좀 그냥 재미있는 결과는 기존에 이제 그냥 셀리언트 오브젝트 디텍터나 아니면은 뭐 그라운디드 셈 같은 거를 돌려봐도 사실 이제 마킹이 도로 표시가 좀 잘 됐는데 특수한 마킹들은 굉장히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재밌었던 부분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위치 정보를 찾고 SQL 이용해서 위치 정보를 보정하면 다음과 같이 보정된 지도를 획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었던 부분은 이게 저희가 지면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비전 가지고 도로 조행할 때 문제가 뭐냐면 건물들은 낮과 밤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건물들은 자체 조명이 다 있죠. 그러니까 밤이 되면 어두웠던 부분이 밝아지고 밝았던 부분이 어두워져요. 왜냐면 유리창에서 빛이 다 나오니까 건물의 벽들은 더 어두워 보이는 거고 유리창은 또 엄청 밝아 보이는 거죠. 낮에 찍으면 유리가 벽보다 더 어둡죠. 더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다른 특성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위치 인식에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비정규 위치 인식이 정말 정말 안 좋은데 지면을 정보 썼더니 지면은 뭐 도로가 스스로 발광하진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로봇에 라이트만 달고 있으면 낮에 찍 때, 밤에 찍 때, 나 동일한 형태로 패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던 거고 이걸 가지고 위치 인식했더니 낮밤에서도 동일하게 위치 인식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멘틱은 조금 저희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중은 셀리언트를 넘어가서 자, 그럼 이제 약간 우리가 단순하게 뭐 특정 점 이런 식의 정보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 공간에 이런 시멘틱한 정보들 뭐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요, 의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유리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미친식에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는 연구들도 이제 같이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제 객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레이블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지도상에서 객체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 책상이라고 했을 때 이 책상을 그냥 책상 덩어리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모두 다 포인트 클라우드로 하나로 뭐 수백 메가 되는 걸로 그냥 저장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거를 네모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는 이거를 이제 포인트 필터링해서 이거를 쿼드릭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엘립소이드 형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포인트가 나왔든 간에 이걸 하나의 쿼드릭으로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 쿼드릭, 저 쿼드릭, 의자 쿼드릭, 뭐 벽면 쿼드릭 되는 거죠. 벽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우시안 일립소이드 만들면 투명한 가우시안이 나오고 이런 의자 같은 경우는 좀 동그란 형태의 가우시안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 형태로 모델링을 진행을 했었어요. 하고 이제 플랜 정보를 가지고 위치 정보를 보정하면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벽을 보고 벽을 매칭을 하고요. 각각의 이제 오브젝트들이 나오게 되면 오브젝트들을 다음과 같이 쿼드릭 형태로 만들어서 아마 빨간색으로 포인트 크로 나왔다가 얘를 더 간소하게 표현하면 쿼드릭은 사실 우리가 6개, 9개의 파라미터로 하나의 객체가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가벼운 형태로 시멘틱한 정보들을 리프레젠테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으면 얘가 사실 하나의 객체를 표현할 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돼요. 단순화시켜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냥 흥미로운 몇 가지 또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다양한 로봇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셋 구축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로봇의 멀티 로봇 이런 저기 이제 SOS 랩 데이터고 그 로봇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제공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보고 있고 이건 순수하게 데이터셋 구축 연구입니다. 데이터셋 싱크, 데이터셋 캘리브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에서 주 고민한 팩터라고 저희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에서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사실은 저희가 좀 이제 드랍을 해서 좀 빠진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연구들 중에 가장 최근에 있는 연구들은 앞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맵을 융합하는 방법이라든가 위치 인식을 하는 방법 등을 다 가지고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뭐 탐사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 9월에 시작을 해서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가 완벽한 결과들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로봇을 만들어서 실제 이제 탐사할 수 있는 곳들을 다니면서 지도를 만들고 자율주행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제주도의 그 마장굴이라는 동굴입니다. 여러분 달도 보면 달에 되게 큰 동굴이 발견된 거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굴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달에 사람이 거주를 한다면은 사실 달 표면보다는 그런 지하나 동굴 같은 데 거주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서 동굴 같은 곳을 잘 이제 검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그게 잘 되게 되면 나중에 뭐 달 환경을 한국 국내에서도 모사한 뭐 AR, VR 같은 거 해볼 수 있겠죠. 결국 이제 그렇다면 결국은 그 특정 환경을 잘 매핑을 해야 되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를 합친 공간 지도 작성을 해줘야겠죠. 실제 가서 찍었던 거. 사실 이제 뭐 힘들어요. 필드로고 사면 이렇게 좀 덜티합니다. 저는 이제 로봇 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런 덜티핸드가 필요하다고 봐요. 나가서 데이터 취득해보고 좀 문제점도 봐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여기 확실도 살고 있어요. 마장, 그 제주도 마장, 그 만장굴이 아닙니다. 예쁘게 막 교민 만장굴이 아니고 마장굴이라고 제주도에 천연동굴이 한 몇백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문화재청 담당, 어차피 다 천연기념물이니까 문화재청 담당자분이랑 같이 가서 그쪽에 있는 두 로봇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거기 탐사를 하는 것들을 진행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의 좀 특이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제 뭐 공간 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필드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걸 이제 동물 환경에 적용을 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 환경 지도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지도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사실 이제 동굴이 좀 커서 뭐 여러 영역들을 구분해서 저희가 지도를 땄었고요. 그래서 여기 또 동굴의 다른 영역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면 이제 좀 더 큰 동굴의 형태들을 우리가 정합을 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기술을 적용하면 단순하게 뭐 도심지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탐사를 해야 될 영역이 되거나 뭐 캠퍼스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파트 나눠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재밌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미 뭐 시간이 좀 돼서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학생 때부터 했던 수중 연구들도 좀 같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짧게 그냥 간단하게 10분 이내로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좀 특수 환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사실 우리가 어떤 비전이나 로봇 기술이 되게 필요한 곳이 사실 뭐 이런 도심 환경도 좋지만 사람이 작업이 어려운 환경들의 사실 필요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잘 있는 환경은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중이 됐든 아까 뭐 달도 있고 사람이 작업이 어려운 데는 되게 강건한 비전 기술들이랑 강건한 로봇 기술이 되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 중에서도 특수 환경에 조금만 관심을 돌리시면 이런 환경이 좀 해볼 하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피버팅 포인트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연구를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런 뭐 수중 로봇이 이렇게 밑을 다니면서 배 밑면을 조사해서 청소하는 그런 로봇들을 이제 미시간이랑 같이 진행했던 거고. 근데 이제 수중도 마찬가지로 이 3시간 차이인데 오전에는 되게 예뻤는데 오후엔 이렇게 막 되게 탁해요. 몇 시간 안 되죠. 그래서 막 데모 준비를 오전에 막 해놨는데 오후에 데모 딱 한다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 돌아가니까. 실제로 저희 지도 교수님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잘 극복을 하고 싶은데 라고 제가 맨 처음 연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약간 원론부터 접근했어요. 결국은 이미지가 문제가 되니까 이미지부터 해석을 해보자라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보니까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저하되는지에 대한 저하 형성을 모델링을 해놓은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마 여러분들 뭐 이미지 헤이즈 모델, 뭐 디헤이징 이런 거 해보신 분들, 뭐 싱글 스캐터링, 애트모스피어 모델 이런 걸 보셨던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런 클린한 인포메이션 J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얘가 빛이 결국 쭉 오면서 뭐 산란이 발생하니까 이게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어티뉴에이션이 되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 있는 그 뿌옇게 되잖아요. 이제 백그라운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게 되고 블러링이 되게 되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됩니다. 모델링이 이미 90년대 됐었어요. 실제로 이제 막 뭐 물에 뭐 넣으면서 실험을 했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역으로 이미지를 개선해보고자 하는 단계로 좀 들어가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모델링부터 이제 원론적인 부분부터 들어가서 그럼 우리가 물체 씬에 대해서 씬 뎁스를 추정을 하고 우리가 결국 라이트를 들고 있으니까 라이트가 이 면에 어떻게 프레셔 되는지도 모델링 할 수가 있잖아요. 모델링을 다 해서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 빔 패턴 모델링하고 이 리프렉션 다 모델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이미지가 저하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저하되어 있는지를 다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J라는 것과 I가 있을 때 이거를 각각의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이제 센서 정보로서 유출을 해낼 수 있도록 설계를 했던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모델링해서 사실 비주얼 슬램을 잘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앞에서 말한 말씀드린 모델이 결국 우리가 이미지가 저하된다는 거는 멀릴수록 저하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재밌는 부분은 이거예요. 사실 안개가 껴있으면 사실 별로죠. 이미지가 되게 별로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사실 이미지가 저하된 정도가 이미지의 거리에 대한 큐가 되기도 해요. 정보가 되기도 하죠. 결국 이미지가 얼마나 저하되어 있냐는 거는 이 이미지 안에서 객체들의 디스턴스 또는 객체들의 상대적 위치가 어디 위치하고 있냐라는 정보를 역으로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결국 이걸 러닝으로 모델링 했을 때 결국 이미지의 개선하는 정도랑 이미지의 거리 정도를 추정하는 정보는 링크가 되어 있다고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모델링을 진행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언더워터에서도 거리 정보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랑 이미지 인해스먼트 하는 거를 같이 하면 둘 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저하 모델에서 이 저하되는 형태가 그러니까 이미지의 모든 픽셀 포인트들의 뎁스에 대해서 저하가 따로 돼요. 그리고 모든 픽셀에 대한 뎁스 포인트들마다 저하가 얼만큼 되는지가 달라진다는 거고 그건 거리에 연관이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인트 러닝하는 모델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 너비지 프로퍼게이션 해서 각각의 이제 그 각각의 태스크가 서로 도움을 주도록 설계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저희가 진행했던 거는 단순히 컨캐테네이션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델을 믹스처할 때 앞에서 우리가 뎁스가 하는 역할이 있고 이미지가 하는 역할이 있었잖아요. 모델에서. 그러면 이제 픽스를 할 때 뎁스에서 나온 피처 정보는 뎁스에서 하는 역할에 맞도록 모델을 맞춰서 넣었었고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베타 텀을 해서 집어넣었었고 아까 컴퓨테이션 할 때도 이미지는 이미지에 맞춰서 집어넣었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뎁스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익스포넨셜 매핑을 하는 여기서 있는 이 모델링을 네트워크 믹스처할 때 믹스처하는 텀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넣게 되면 단순히 컴퓨테이션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뎁스 피처는 뎁스 역할로 적용이 되도록 학습이 가능한 그러니까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러닝의 가이던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델링 했을 때 맨 왼쪽이 두 번째 저게 이제 입력이고 사실 이제 언더워터는 문제가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중에서 찍은 이미지를 물을 다 빼고 찍었을 때 정답을 알 수가 없잖아요. 태평양 물 뺄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싸하게 제거를 한 걸 GT라고 줍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GT가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래서 정성적으로 비교해 보면 맨 오른쪽이 저희가 했던 결과들인 거고. 그래서 이제 뎁스 추정 플러스 이미지 엔습도 굉장히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걸 가지고 이제 뒤에 슬램을 했었죠. 뎁스 추정도 뭐 잘 되더라 뭐 이런 결과인 거고. 재밌는 거는 이제 싱글 태스크 하는 것보다 저희 가설했던 어떤 멀티태스크 했을 때 두 가지 태스크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냈었던 게 있었고요. 이건 이제 저희가 실제로 그 진해 가서 이제 과제에서 뭐 진짜 요거 넣어서 측정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뎁스 추정의 문제가 뭐냐면 뎁스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뎁스를 쓰려면 그 뎁스 가지고 액션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정확한 뎁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뎁스를 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하나 더 uncertainty estimation 네트워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uncertainty estimation은 뎁스에 대한 에러를 학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넣어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뎁스가 추정이 되더라도 이 뎁스에 대한 uncertainty를 줌으로써 오케이 그럼 이 뎁스는 네가 믿고 써도 돼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형태로 모델링을 설계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근에 억셉이 돼서 이제 공개가 되어 하고요. 네, 시간 관계상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앞에서 나온 거리 정보 가지고 저희가 정밀지도를 만들면 수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덴스한 메쉬맵 같은 것도 구성할 수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뎁스 정보를 이용해서 한번 필터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요 맵 가지고 그 수중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수중 매니플레이션 하는 교수님들이 있고요. 근데 그거를 그 VR 기기로 하시는 교수님도 되게 많아요. 수중에다가 로봇이 들어가고 로봇 컨트롤을 VR로 하고 거기 들어간 맵은 메쉬 맵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키워드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저희 분야에서도 뭐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활용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이런 걸 활용해서 실제로 로봇의 공간 지능 성능을 좀 높여볼까, 좀 일반화시켜볼까. 지금 같은 경우 되게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로봇의 인텔리전스를 했다면 조금 더 범용적인 형태의 지능을 좀 만들어 볼까 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재밌는 연구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뭐 엔비디아에서는 뭐 일단 Remember 그래서 일단 스페셜 리즈닝을 해서 내비게이션 적용한 이런 연구들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연구 자체는 되게 노벨티가 높다기보다는 이 랭귀지 모델을 써서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하는 맥락 정보를 맵에서 어떻게 활용했냐라는 개념이 되게 재밌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연구들의 재밌는 점은 로봇한테 가이드를 우리가 이렇게 하죠. 뭐 예를 들어 여기가 뭐 제가 기억 안 나지만 119B 관으로 가져오면 119B를 인식해서 가는 건데 명령을 어떻게 내는 거냐면 햇살이 잘 비치는 의자가 많은 장소를 안내해줘. 배가 고프니까 스낵이 많은 곳을 안내해줘. 라는 식으로 로봇한테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로봇이 이제 그걸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뭘 할 때는 당연히 텍스트, 인코딩해서 토큰을 뽑아서 하는 거긴 한데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훨씬 더 상위 레벨의 인터랙션이 가능한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제일 가까운 엘리베이터가 어디야? 라고 하면은 예전 같으면은 엘리베이터 객체를 다 뽑아서 엘리베이터 객체를 각각의 노드들을 저장해 두고 엘리베이터인지 찾아서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특정 포즈에 컨텍스트를 다 그냥 저장을 해두고 메모리 형태로 저장해 두고 벡터 DB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에서 벡터 DB로 저장해 두고 그래서 뽑아서 그냥 서칭해서 물론 이제 서칭을 잘하기 위한 뭐 트릭들이 좀 들어가지만 컨텍스트를 뽑아서 그냥 매칭해서 안내를 해주는 형태로 전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이슈들은 이제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 로봇이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 맵이랑 컨텍스트를 활용한 이 지도랑 어떻게 링크를 할 거냐. 그래서 이제 특정 오브젝트가 들어갔을 때 이제 뭐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런 액션의 가이던스까지 해주는 비주얼 랭귀지 액션 모델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쿼드레이티 기반의 레프렌테이션, 이게 좀 간소화된 지도에다가 지금과 같은 랭귀지 모델 기반의 레프렌테이션을 이제 믹스하는 연구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연구들이 문제점을 가장 이제 지적해받는 게 실제로 로봇이 디플로이업을 하게 설계가 되냐. 그냥 이런 데모 영상으로 보여주는 건 괜찮은데 로봇에 탑재해서 동작이 가능하냐가 되다 보면 거기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메모리 이슈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을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데이터를 계속 얻게 될 텐데 얘를 어떻게 관리할 건데 그 공간이 확장되면 이거는 그냥 전체 지도를 다 가지고 있을 거냐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맵을 파라미터라이제이션한 그러니까 특정 형태로 정해서 표현하게 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 앞에서 이런 연구들을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는 그 여러분들 아마 널프나 가우시안 스플라이팅 같은 거 보실 때 특히 널프 같은 거 보면 결국 우리가 씬을 렌더링 하죠. 근데 렌더링 한다는 뜻은 내가 그 네트워크가 그 씬에 대해서 이미 메모라이즈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가 결국 그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있고 지도다, 맵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특정 포즈에 대해서 렌더링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내 특정 포즈에 대해 이 공간에 대한 정보를 이미 학습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익스플리시트하게 다시 맵을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 맵 자체를 이 널프 자체를 맵으로서 써보자라고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맵 로컬라이즈 하고자 맵을 만들고 있다 보니 이제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내가 맵을 딸 때 사람이 계속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앰비언트 인코딩을 벡터 따로 뽑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재설계 진행을 해가지고 진행했을 때는 이제 왼쪽 입력이고 가운데가 저희 결과이고 오른쪽이 이제 다른 Nerfing the Wild 이런 연구 결과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태틱 필드랑 트랜지트 필드를 구분해내는 형태로 정의를 하게 되면 결부를 지도로서 사용을 하되 동적인 객체들을 정리해낼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제 결국 렌더링 한다는 결국 레이를 써서 결국 렌더링 하는 건데 이게 계속 스태틱하게 보이는 필드가 있을 거고 계속 바뀌는 필드가 있겠죠. 그거 이제 그 스태틱한 필드랑 앰비언트 파트를 분리해낼 수 있는 형태로 설계를 했는 거.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요거는 아마 12월 중에 이제 아카이브 올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정리해 보자면 사실 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필드에서 이제 실제 센서를 획득하거나 로봇을 쓰거나 할 때는 되게 많은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필드에 적합한 형태의 해결 방법들이 필요하더라. 하는 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혹여나 여기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테크 메시지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잘 되는 동작들 오픈소스 알고리즘들이 되게 많긴 하지만 아직 우리가 풀어야 하는 되게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센서들에 대한 모달리티들 그래서 하나의 센서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특성들을 가지는 문제들도 아직은 극복이 잘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거를 뭐 시멘틱한 정보나 랭귀지로 모델링해서 완전히 하이 레벨을 보내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 공간에 대해서 인터랙션 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를 풀기가 좋은데 쉬운 자율적이 잘 안 돼요. 단순히 피해가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도메인 갭들을 잘 극복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나 다른 센서들 간의 정보들을 어떻게 링크를 할 거냐. 라이다로 지도를 만들었는데 나는 비전만 갖고 있어. 그럼 뭐그 지도는 못 쓰는 지도냐. 이런 식의 크로스 모달리티에 대한 것도 아직 우리가 많이 극복해야 되는 거고 슬랩 문제에서는 환경이 변화한다거나 내가 같은 위치라고 하더라도 뷰포인트가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학습됐던 곳과 내가 가야 될 곳이 실제로 달라지는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라던가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이런 이피션스나 로버스티스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무역 관련 분야에 관심 있으시다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키워드를 좀 뽑을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혹시 이쪽으로 관심 있으시다면 참고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몇 가지 재밌는 렉처들이 몇 개 있어서 뭐 세미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아마 그냥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잘 나와요. 뭐 앤드류 데이비슨 교수님 뭐 슬램에 워낙 구르시고 뭐 리페이 교수님 잘 아시고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 랩스에서 이제 테크디에서 저런 식의 서비스 레벨에서 스페셜 AI도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전공에서는 아마 이런 내용들이 더 적합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고 이 중에 사실 로봇의 텍스트가 더 들어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랑 로봇이랑 어떻게 링크될 수 있을까도 같이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발표가 좀 길었는데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